안녕하십니까. 송영내과의 송영옥입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질환 중에서도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는 우리가 통풍이라는 병이 있는데 그 통풍과 유사한 그런 관절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이면서 유사한 이 통풍이 의심되면서 통풍이라는 것은 한 개의 관절이 급작스럽게 몹시 심하게 아픈 경우에 우리가 통증을 의심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통풍을 의심해서 검사를 하고 했는데 통풍이 안 나온 경우, 즉 요산도 정상이고 뭐 관절액을 뽑아서 봤더니 요산 결정도 나오지 않고 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가성통풍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성통풍이라는 병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한 가지는 건선이라는 피부병이 있는데 그 피부병에서 같이 동반되는 관절염, 그래서 그것을 건선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건선과 동반되어서 생기는 관절염의 일체를 건선 관절염이라 하는데 그 두 가지 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성통풍이라 하면 저희가 이게 의학적인 용어로는 왜 생기느냐 하면 대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칼슘이 침착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석회화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마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근육의 석회화가 된다 이런 것을 많이 듣는데 관절의 석회화가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칼슘 침착 질환, 정확하게 얘기하면 칼슘 피로인산 결정 침착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CPPD라고 하는데 칼슘 피로인산이라는 결정은 CPP, 칼슘 파이로포스페이트라는 결정이 연골의 세포 기질에 세포 주위의 연골 기질에 침착이 돼서 이것을 연골 석회화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골 석회화증이 보이는 경우에는 물론 이것이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고 증상이 없는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이 볼 수 있고 우연히 발견되는 수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통풍이 의심되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렇게 석회화가 있더라 하면은 일단 가성통풍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통풍 또는 거짓통풍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아주 급성관절염, 급성관절염이라고 해서는 그 뜻이 뭐냐면 생기고 나서부터 24시간 이내에 아주 극심한 통증에 도달하는 그런 관절염을 이야기를 합니다. 24시간 안에 극심하게 통증이 나타나고 또 며칠이 지나면 점점 사그러드는 그런 경과를 밟게 되는데요. 이제 아파서 저희가 이제 통풍이라는 것이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든지 뭐 신선이 이 병에 걸려도 아프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의 별명이 붙어 있는데 이 거짓통풍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심하게 아프고 또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는 손등이라든지 손목에 이렇게 생긴 것인데 손이 심하게 부으면서 열이 나고 만져보면은 빨개지고 만져보면 열이 나고 하는 그런 급성 관절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급성 관절염이 나타나다가 또 만성 관절염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급성 관절염이 나타나는데 실제 이 칼슘 침착 질환에는 몇 가지의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성 골관절염, 가성 류마티스 관절염, 또 가성 통풍, 뭐 이러한 병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병명은 왜 이렇게 붙어 있냐면은 노인에서 특히 골관절염의 소견들이 있는데 저기 뼈에 이제 골관절염은 이제 설명을 전에 드렸다시피 세 가지 특징이 있죠. 뼈의 경화증, 연골하 경화증, 뼈가 딱딱해지고 그다음에 뼈가 자랍니다. 그래서 골극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연골이 다르니까 그 연골의
관절강내가 좁아지는 그런 세 가지 소견이 있는 그런 골관절염이 있는 사람에서 이렇게 갑자기 심하게 아픈 것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가성통풍이 동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형적인 가성통풍 또는 가성골관절염이라 하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도 한 개 내지 두 개의 관절염이 생기는데, 이 관절염이 실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이제 검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염증 검사라든지 뭐 류마티스 인자라든지 CCP 인자라든지 이런 인자들이 있는데, 그런 인자들을 검사를 했는데 전부 다 안 나타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의 그 양상을 보이는 것이죠. 그 특히 노인 발병형 60세 이후에 발병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같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성통풍, 칼슘 침착 질환을 의심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대사성 질환이 있어요. 대사성 질환은 칼슘이 많이 침착하는 질환이에요. 우리가 칼슘이 침착하는 대사성 질환으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당뇨, 그다음에 갑상선 질환, 그리고 만성 신부전증, 신장 질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해서 부갑상선 호르몬 BTH라는 것이 올라가면은 우리 몸에 칼슘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슘이 쌓여서 생기는 가성통풍을 또 이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사성 질환이 올 수 있고, 혈관절증, 피가 많이 생기는 질환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질환이 혈우병이 있죠. 혈우병의 경우에 피가 이제 관절에 이제 혈액 응고인자의 부족으로 인해서 피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그 쌓이는 것이 이제 흡수되고 또 그렇게 출혈이 됐다가 흡수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철분이 많이 침착이 되고 거기에 칼슘도 같이 침착이 돼서 관절에 이런 가성통풍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원인들이 있으면은 가성통풍을 일단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한 가성통풍에 대한 이제 검사를 하겠습니다. 잠깐 질문을 오신 분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해피바이러스 분들이 발바닥이 아파도 통풍일 수 있을까요? 예, 발바닥에 많이 옵니다. 우리가 엄지발가락 뿌리 있는 부분에 오긴 하지만 발바닥에도 통증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통풍도 마찬가지예요. 가성통풍도 통풍이 생기는 부위가 이제 몇 가지가 있죠. 엄지발가락 뿌리 있는 부위라든지 발목이라든지 무릎 이런 데 많이 오는데, 이 부위도 역시 가성통풍도 많이 생기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 자몽허니 블랙티님이 통풍에 대해서 맥주를 좋아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맥주를 마시고 약을 먹어도 될까요? 근데 사실 이제 술 중에 저희가 이제 통풍에 대한 최신 지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술 중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맥주, 소주, 양주, 포도주 이런 것을 크게 이제 나눠 본다면은 맥주가 가장 요산 올리는 데는 불리한 술이에요. 왜냐하면은 맥주 자체에 요산이 많이 들어 있고, 또 이 술이라는 알코올 성분이 이 신장에서 요산을 이제 배출하게 되거든요. 요산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핵산이 분해되어서 나오는 필수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대로 배설이 되었는데, 이 피 농도가 높아지면 그것이 이제 포화되다가 결정을 형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산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대개 한 3분의 1 빠져나가고, 장으로 해서 3분의 1 빠져나가는데, 이 맥주는 이 신세뇨관에서 요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블록시킵니다. 그래서 요산이 올라가요. 급속하게 올라갑니다.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맥주를 먹으면 통풍이 자주 생겨요.
그러면 약을 먹으면서 맥주를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은 아주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사실은 이제 약을 먹어서 요산을 낮추고 이 우리 몸에 쌓여 있는 요산이 다 흡수된 상태, 관절에서도 쌓였던 요산이 다 흡수된 상태에서는 술을 조금 마셔서 요산이 올라가도 일단 그 몸에 쌓여 있는 요산이 다 흡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술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도 술을 먹기만 하면 생기기는 하지만 생기는 수도 있지만 대개는 약을 먹으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술 중에는 어떤 술이 좋은가? 뭐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는데요. 대개 이제 요산 입장에서 보면은 포도주를 권장합니다. 포도주의 경우에는 요산이 그렇게 오르지 않는,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포도주에 한 잔이나 두 잔까지는, 우리 뭐 포도주는 건강해서 심장에도 좋다고 그렇게 잘 알려져 있죠. 그런 것을 허용하는 것이 되어 있고, 그 이외의 술, 뭐 양주라든지 뭐 막걸리 뭐 이런 것들은 다 요산을 많이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겠고, 약물 치료를 하시면은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하면 대개는 조절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질문 중에 알레르기성 반응으로 손이 탱탱 부은 적이 있다고 했는데, 아까 이제 손에 대한 사진, 아주 많이 부어 있는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가성통풍이 저렇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아마도 잘 모르겠어요. 알레르기 어떤 알레르기가 손에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대개는 되게 처음에는 피부 발진이라든지 두드러기나 이런 것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강의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있는 가성통풍이 의심이 될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병원에서는 진단을 하는가? 가성통풍은 관절액을 관절액을 이제 뽑아봅니다. 뽑아서 편광현미경이라는 특수 현미경이 있는데요. 그런 현미경 검사를 하면 우리가 가성통풍의 인자, 결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산 결정도 이 편광현미경으로 관찰하는데 이 CPP 결정도 편광현미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방사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이 칼슘 침착이 확인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실제로 칼슘이 있어도 엑스레이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초음파 같은 경우를 해보면 굉장히 예민하게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CPP 결정에 대한 관절 초음파를 관절 천자를 했는데 통풍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 또는 이제 우리가 미생물 검사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많이 아프고 열이 나고 그 부위가 이제 빨갛게 되고 그러니까 실제 이 세균성 관절염하고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미생물 검사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검사를 해보면 이게 안 나와요. 물론 균이 없으니까 안 나오고 만약 균이 있으면은 이제 균이 있는 세균성 관절염으로 진단을 하겠지만요. 그래서 이러한 결정 검사를 하면서 우리가 방사선 검사를 하는데, 방사선 검사는 우리가 3군데를 찍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단을 관절이 아프다 하더라도 안 아프다 하더라도 이 많이 생기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손목 또는 무릎, 골반 요 3군데를 반드시 찍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요 3군데가 제일 많이 이 칼슘 침착이 되어 있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의 경우에도 고해상도 초음파를 해보면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는 석회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석회화 같은 것은 초음파를 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검사들이 만일 확인이 되거나 방사선 결정에서 확인이 되거나 방사선 검사에서 석회화가 있거나
그리고 미생물 검사 음성이거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만족이 되면은 가성 통풍에 대한 치료를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다른 질환에 대한 검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대사성 질환에 대한 평가도 같이 병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혈청에 칼슘이 올라가는 경우, 또는 마그네슘이 떨어지는 경우, 이때도 칼슘이 침착이 돼요. 칼슘이 올라가거나 마그네슘이 떨어지거나, 또는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라는 간 기능 검사로 알려져 있는 이 효소가 떨어지거나, 또는 철이 이 침착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청 철이 올라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헤모크로마토시스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병에 있어서는 칼슘 침착 질환이 생기게 되고, 신장 기능 검사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2차적으로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오게 되거든요. 그럼 부갑상선 기능이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칼슘이 관절에 침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만성 신질환 환자에서는 아주 흔하게 보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그 치료는 염증성 관절염의 치료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소염제를 쓰고,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를 쓰고, 몹시 이제 심한 경우에는 관절각 내 스테로이드 주사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성통풍에 대한 예방적 치료로 콜히신, 특히 이제 통풍에 대한 예방 치료로 우리가 콜시신이라는 약을 쓰는데 가성통풍에도 예방적으로 씁니다. 만약 이러한 약물들을 썼는데도 관절이 이제 자꾸 생겼다 없어진다 한다. 이게 불응성 만성 관절염이다. 그러면 우리가 메토트렉세이트라든지 하이드록시클로퀸이라든지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에 쓰는 약을 사용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이 만성 질환으로 나타나는 가성 통풍의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러한 약물들을 쓰면 효과가 있을 경우에 이 경우에는 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이 가성 통풍이 같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광현미경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여기 이렇게 노랗게 보이고 사각형으로 보이는 파랗게도 보이고 노랗게도 보입니다. 평광현미경은 뭐냐면 이 슬라이드를 이렇게 올려놓고 아래를 이렇게 동그랗게 돌리는 구조가 되어 있는 현미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파랗게 되는 관절 결정이 있고, 여기 보면 또 노랗게 되어 있는 관절 결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관절을 돌려보면은 90도 각도에서 이렇게 노랗게 보였다가 파랗게 보였다가 합니다. 이것을 이제 복골절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보이는 것을 양성복골절이라고 합니다. 양성복골절을 보이는 사각형의 결정이 보이면 이거는 확진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통풍의 경우에는 음성의 복골절을 보이고 모양이 바늘 모양으로 뾰족해요. 그래서 그거하고 통풍하고 가성통풍은 이 평광현미경을 보면은 바로 감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목이 아프다 해서 손을 찍어 보니까 여기 이렇게 그 연골 석회화증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초음파로 해보면 여기 이제 척골인데요. 척골 안쪽에 이렇게 섬유연골이라고 하는데, 섬유연골에 TFCC라고 하는 데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석회화가 예쁘게 보이죠. 그래서 이러한 석회화가 있고 엑스레이에서도 이렇게 보이면은 우리가 관절 연골 석회화 이렇게 하면서 가성통풍을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게 여기 하얗게 이게 이제 뼈 위쪽 바깥 다음에 이렇게 하얀 것들이 보이고, 이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 원위지 관절이고 근위지 관절인데요. 뼈가 많이 손상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연골하 경화증이 와 있습니다. 경화증이라는 것은 하얗게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것을 경화증이라고 하는데,
경화증이 와 있고 연골이 닳아서 이 관절강이 이렇게 좁아져 있고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또 이 관절이 파괴되어 있는 양상도 보이게 돼요. 이것을 미란성 골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이 골관절염이 관절을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골관절염이 있는 환자에서 이런 것이 이렇게 칼슘이 보이면 이것은 가성통풍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칼슘이 보이는가? 이것은 초음파를 보였습니다. 초음파가 아주 칼슘을 보기에는 아주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요. 아까 보여준 TFCC의 칼슘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점점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얗게 섬유 연골에 보이는 거고, 이제 초자연골이라고 해서 이 연골에 우리가 고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연골 뼈에 고무가 붙어 있다 이렇게 보면 이 연골에 이러한 칼슘 침착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통풍하고는 아주 대비되는, 통풍은 이 연골 위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연골 위에 쌓이는 게 아니고 연골 안쪽에 세포 주위의 기질에, 연골 기질에 이런 칼슘이 쌓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건에도 쌓이게 되는데요. 건에 칼슘, 어깨가 아파서 사진을 찍었더니 칼슘 침착이 있더라. 이러면 이제 건에 석회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이 이게 건이고요. 어깨 근육이 뼈에 붙는 부위고 여기에 칼슘이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칼슘 침착을 보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관절이 땡땡 부어서 관절액이 이제 물이 차 있는데 그 물이 차 있는데 칼슘이 둥둥 떠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둥둥 떠다녀서 점점이 보이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경우는 초음파 프로브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그 칼슘이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건에 있는 것은, 이런 연골에 있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이것은 이제 움직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가성통풍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선에 대해서 건선 관절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 건선 관절염은 정의가 건선과 동반돼서 발생하는 만성염증 관절염입니다. 이게 여기 사진에 잠깐 보시면 이 건선이 이렇게 손등하고 손가락에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심한 분인데 손가락에 있으면서 자세히 보시면 이 손톱이 많이 망가져 있죠.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요 손톱의 망가진 양상이 이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톱이 그냥 오목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피팅이라고 해서 손톱이 쏙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부터 시작을 해서 심한 경우에는 손톱이 아주 녹아요. 그래서 손톱뿐만 아니라 손발톱이 박리가 옵니다. 또는 손발톱, 그 발톱 밑에 각화가 많이 진행이 돼요. 이런 경우는 뭐 다 관찰이 되는 거죠. 각화 과다증이라든지 박리증이라든지 뼈의 오목증은 이 사람은 뭐 이미 그 단계를 지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이런 손톱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판판해야 되는데 이게 쏙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목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발톱 변화, 손발톱 이상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건선관절염을 어떻게 진단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관절염, 말초관절이나 척추관절염이나 아니면 인대 같은 데가 붙어있는 부착부염증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서 이런 건선의 증거들이 있으면은 이 점수를 따져서 한 3점 이상일 때 우리가 명확한 아주 확실한 건선관절염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건선의 증거 중에 현재 있거나 현재 건선이 있어도 좋고 아니면 과거에 건선이 있어서 나은 경우에도 상관없습니다. 건선은 미리 생겼다가 나중에 관절염도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또는 관절염이 있다가 관선이 나중에 생기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또는 건선에 과종력이 있거나 이제 이러면은 점수를 하나씩 따게 돼요. 2점, 1점, 1점으로 건선을 따게 되고 손톱 발톱을 봤더니 손톱 발톱에 이상이 있더라 하면은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오목증 또는 박리증 또는 각화 과다증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1점이라는 손톱 이상증을 점수를 주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류마티스 인자가 음성이어야 됩니다. 이제 류마티스 인자 음성이라는 얘기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라는 거죠. 류마티스 관절염의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류마티스 인자의 위양성인 경우도 있다고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대개 5% 정도는 위양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위양성의 경우에는 또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겠는데, 위양성 또는 양성이라 하더라도 역가가 굉장히 낮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음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락염이라고 해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염.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아주 전체가 붓는 거예요. 손이 아주 전체적으로 소세지 모양으로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세지 손가락, 소세지 발가락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것이 부어 있거나 또는 과거력에서 부어 있거나 이제 그럴 때는 가락염, 지염이라고도 하는데요. 수지염, 족지염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지염이 있으면은 또 점수를 하나 가지게 되고, 방사선학적으로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손발에 관절 주위에 신생골이 형성이 되고 골 파괴가 같이 동반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성관절염은 어떻게 분류하는가? 건성관절염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대개 특징적인 것이 비대칭성입니다. 비대칭성이라는 것은 한쪽에만 나타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른쪽 손목이 나타나는데 발목은 왼쪽만 나타나는지, 무릎은 또 오른쪽만 나타나는지, 이렇게 비대칭성으로 한 5개 미만으로 생기는 소수성 관절염이 나타나는 경우가 70% 대부분입니다. 대칭성 다발관절염으로 나타나는 것이 한 15%, 또는 원위지 관절염, 손가락 끝에 관절염, 아까 사진에서 보여준 그 아주 대표적인 원위지 관절염의 경우에 5%. 그 다음에 관절이 하나만 침범하는데 파괴성으로 오는 관절 파괴가 심한 그런 변형이 오는 단일 관절염이 한 5%가 되고, 척추관절염, 우리가 척추와 천장관절을 주로 침범을 하게 되는 척추관절염이 40%. 요거는 이제 외국의 통계입니다. 외국의 통계를 보면은 이 건선은 외국 사람들한테 상당히 많아요. 한 5%에서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건성관절염은 한 적어도 10%, 20%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요, 국내에는 유병률이 약 1%, 0.5에서 1%의 건선이 있고, 그 건선 환자 중에서 한 15% 건성관절염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한 30% 정도가 아주 경한 30% 경한 관절염까지 따지면 한 30%가 오고, 그 중에 가장 많은 타입은 이 척추관절염이 약 5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비대칭 소수관절염이 제일 많은 거는 이 외국 사람들, 특히 백인들에 많고, 우리나라에는 척추관절염이 더 많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또는 퇴행성 관절염과 비교하는 그림을 한꺼번에 좀 보여드리면은, 이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하면 나빠지죠. 활동을 하면 나빠지고, 경화가 오고, 골극이 생기고, 그다음에 관절강이 좁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의 특징이고요. 이게 이제 이 건성관절염의 경우에는 비대칭성 말초 질환 침범을 하고, 그다음에 원위관절염 아까 보여드렸죠. 원위관절염이 침범을 하고, 또 아주 특징적으로는 손톱의 이영양증. 그래서 손톱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천장관절염, 골반관절염에 오고,
그다음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우리가 대칭성이라고 그랬었죠. 대칭성, 그다음에 말초관절염, 그리고 뼈의 미란, 뼈가 이제 파먹는 거죠. 뼈가 파먹는 그런 관절염이 온다 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관절염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손가락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활막과 부착부의 콤플렉스, 복합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손가락을 이제 잘라놓은 거예요. 단면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손톱이 있고, 손가락을 이렇게 좀 이게 이제 이쪽이 펴는 부위고 이쪽이 이제 굽히는 부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굽히는 근육을 굴곡근이라고 하고, 굴곡근이니까 아래쪽에 있죠. 그 다음에 신전근은 위쪽에 있습니다. 신전근 이렇게 있는데, 이 굴곡근에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풀리라는 게 있어요. 이 굴곡근이 이렇게 뼈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정시켜주는 이 풀리라는 게 있는데, 이 풀리에 염증이 오게 돼요. 그러면 특히 A1 풀리에 염증이 오게 되면은 방아쇠 손가락이 생기게 됩니다. 이 방아쇠 손가락은 이 근육에 염증이 생길 때 같이 동반되는 아주 흔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A1 풀리에 방아쇠 손가락이 올 수가 있고, 이 신전근이 닿는 부위 이런 데는 또 부착부라고 해서 또 염증이 올 수가 있고, 이 관절, 요 작은 관절, 이게 근위관절, 중간관절, 원위관절 이렇게 따지는데, 이 관절이 근위지, 중지, 그다음에 중간지, 원위지 이렇게 되는데, 거기 관절이 각각 있게 되죠. 그래서 그 관절에 각각 부착부에 염증이 오게 됩니다. 부착부에 염증이 오는 또 흔한 부위가 아킬레스 힘줄염이에요. 아킬레스 힘줄이 여기에 발목의 뒤에 붙게 되는데, 그 붙는 부위에 이렇게 염증이 오게 됩니다. 이것을 부착부 염증이라고 해요. 아킬레스 힘줄염. 또 여기는 족저근막이 오게 되는데, 발가락에 이제 족저근막이 있죠. 뒤에 붙게 되는데, 족저근막염에 붙는 부위에 염증이 오게 됩니다. 이 부위도 역시 부착부 염증이 됩니다. 부착부의 또 하나 많은 부분은 이 팔꿈치의 근육, 특히 상과라고 하는 데인데요. 팔꿈치의 외상과, 외상과는 이렇게 팔을 펴는 작용을 하는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상과는 팔을 굽히는 그 근육이 붙는 부위가 내상과가 되겠습니다. 이제 뇌상과나 내상과에는 이렇게 부착부에 염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동안 질문이 몇 개가 있어서 이런 질문을 먼저 받고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사라떼님이 퇴행성 관절염에 한번 손상이 되면 재생이 안 된다고 하는데 미리미리 관리를 해야 되나요? 하고 예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이 퇴행성 관절염의 연골은 대개 이제 연골과 연골하 골에 이제 경화증이 온다고 그러는데, 연골도 두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 무릎 같은 경우는 한 5mm 정도의 두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두께가 오는 그 정도가 위에만 살짝 벗겨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급성 손상을 받아서 패여가지고 뼈까지 노출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아주 전반적으로 연골이 손상이 돼서 좀 너덜너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따라서 연골이 재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 대개 그런 심한 정도에 보면은 재생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생이 되면, 왜냐면 아까 초자연골이라고 했는데 초자연골이 아니고 이 파이브로카티리지로 재생이 됩니다. 파이브로카티리지는 섬유연골이라고 해가지고 섬유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피부가 이렇게 째진다든지 하면은 흉터가 생겨서 거기가 딱딱해지는 흉터가 생기게 되죠. 그것을
섬유화라고 하는데요. 연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골도 섬유연골이 바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골이 이렇게 손상이 되면 그 부위를 섬유연골이 채우게 돼요. 섬유연골은 초자연골처럼 어떤 쿠션 역할을 하는데 많이 떨어지죠. 그런 연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아니면 관절의 연골이 손상이 되면 대개 관절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부분이 많죠. 이제 물론 웨이트 베어링에서 지탱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관절 주위의 근육이 탄탄하게 받쳐주면은 이 관절로 향하는 그 힘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관절 손상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근육 강화 운동, 그래서 관절염 환자에서 저희들이 권장하는 운동에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픈 관절의 주위에 근육을 강화시켜라 하는 겁니다. 근육을 강화시키라 하는 것이고 아까 손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니까 관절 보호. 세 가지 원칙은 그다음에 에너지를 아껴라. 관절 에너지를 아껴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관절 에너지를 아끼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관절 주위의 근육 강화 운동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관절에 좋지 않은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좋지 않은 운동은 반복적인 운동을 하면서 하는 것은 관절에 좋지 않은 것이죠. 또는 관절이 자기가 운동 범위가 있는데 그 운동 범위를 넘어서서 운동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관절이 좋지 않은 운동을 피하고 관절의 주위 근육 강화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관절의 에너지를 비축하라. 에너지 비축하라는 것은 뭐냐면요. 몸이 피로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관절이 피로하지 않게. 많이 걸으면 무릎 관절이나 고관절이 피로하죠. 그런 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의 에너지를 축적하라 하는 것이 관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손끝 관절염은 왜 생기는가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건성 관절염은 손끝에 생기고 퇴행성 관절염은 또 손끝에 생기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 중간에 생기고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그건 모릅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건데 대개는 그 직접적인 원인은 잘 몰라요. 왜 생기는지. 그럼 손끝마디가 짜릿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관절염이 있을 때 항상 생길 수 있는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형외과에서 5일 치약을 먹고 이제 손끝 관절염이 나아져서 안 아프시다 이렇게 했는데 약을 그냥 먹어도 될까요? 하면 일반적으로는 통증이 오셔서 가셨다고 하면 약을 먹고 그만 먹거나 아니면 좀 줄여서 먹거나 그런 것을 좀 해보실 수가 있고 그만 먹어서 통증이 전혀 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끊고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푼수 공주님이 질문을 연달아서 또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엄지손가락 부분이 아파서 정형외과 갔는데 엑스레이상은 문제가 없고 관절염일 수도 있다고 해서 근육이완제나 소염진통제 때문에 속이 아플 수도 있어서 위장약까지 같이 먹었는데 2일차부터 약을 안 먹어도 안 아팠다. 되게 이제 얼마 전이라는 그 시작이 되게 이제 어떤 이 시작이 어느 정도 시작이 됐느냐 하는 거에 따라 되게 다릅니다. 한 일주일이라든지 2주일 정도의 아픈 게 시작했다 그러면은 그냥 짧은 기간 약을 먹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만성이라고 해서 한 6주 이상 지속됐다면은 이것이 지속됐다가 아프다가 덜하다가 이런 경과를 밝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서 안 먹었더라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성 관절염의 그 기준은 대개 6주이기 때문에 6주가 지나면 만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젤님이 류마티스가 전신질환인가요? 했는데 류마티스라는 말은 이 근골격계 질환을 통틀어서 류마티스라고 해요. 외래어의 뜻이 류마티스라고 하는 말의 외래어가 류마티즘은 이 근골격계의 통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뭐냐면 그 중에 하나의 관절염의 구체적인 병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류마티스 하면은 전신에 어떤 류마티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의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푸스도 류마티스에 하나 속합니다. 예. 그래서 류마티스는 크게 이 자가면역 질환, 그다음에 퇴행성 질환, 그다음에 대사성 질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에 바로 이 루푸스도 들어가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엔젤님이 또 질문하셨는데 50대 중반 여성인데 손가락 마디가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뭐 이런 것이 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퇴행성입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대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 이런 증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다가 좀 낫다가 또 아프다가 낫다가 그러다가 또 굉장히 심하게 아프기도 하고 되게 그런 경과를 봤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아픈 경우도 있지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 한 분 손목과 망원동의 티라미수라는 분이 손목과 팔꿈치가 아픈데 관절염일까요? 그랬는데요. 제가 봐서는 이제 손목이나 팔꿈치는 많이 쓰는 부위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오는 부위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만일 이렇게 아프다면은 진짜 관절염일 가능성이 있고 특히 만일 붓는다 하면은 관절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목수일을 오래 해서 손목을 많이 쓴다든지 팔꿈치를 많이 쓴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물론 올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오는 부위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엔젤님이 손가락 사이에도 연골이 있나요? 물론이죠. 손가락 사이에도 연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에도 연골이 닳아서 아프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연골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이 연골 자체에 신경세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위에 골극 같은 게 생겨서 주위에 관절을 자극하기 때문에 아픈 거죠. 손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골이 닳으면 손가락에 뼈와 뼈가 닳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슬라이드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아마 나중에 몇 장 슬라이드에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되시면은 정리하는 슬라이드를 몇 개 좀 보여드릴까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관절염에서 보이는 소세지, 이 다른 손가락하고 달리 소세지와 같은 손가락을 보이죠. 이것을 소세지 손가락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요. 여기 보면 초음파를 해보면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물이 이렇게 쭉 차 있는, 붓기가 쭉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퇴행성 건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이렇게 요 끝에 이렇게 오는 거죠. 흡사 이게 굉장히 퇴행성 관절염과 구별이 안 돼요. 이 해별된 결절이라고 해서 퇴행성 관절염에 쓰이는 거와 구별이 안 돼. 어떻게 구별하느냐? 여기에서는 손톱이 이렇게 이상이 있죠. 손톱에 이상이 있고 아마 어딘가에 건선이 있을 겁니다. 손톱에 이상이 있고 해서 이것을 건성관절염이다. 이렇게 딱 보면은 우리가 건성관절염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 손가락 끝에 이렇게 뼈가 흡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흡수가 되죠. 손가락 마모가 되죠. 이렇게 미란성 관절염이 생기는 거는 이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성 관절염의 경우에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또한 건성 관절염에서 아주 심한 건데 뼈가 용해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뼈가 다 이게 녹아났어요. 그래서 심해서 용해에 의한 골파괴와 변형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렇게 이 부위, 즉
손가락 뿌리 관절과 근위지 관절이 오고, 퇴행성 관절염은 근위지 관절과 원위지 관절에 오고, 끝에 관절에 오고, 또 여기 손목, 허리 관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관절, 엄지손가락에 뿌리 있는 부분이 아프게 됩니다. 이 미란성 골관절염의 경우에는 뭐 거의 이 골관절염과 비슷한데, 미란성이라고 해서 뼈가 이렇게 파먹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건선관절염의 경우에는 특히 이게 끝에 관절염, 끝에 관절염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패턴을 지금까지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림, 뭐 문제 형식으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손가락에 이렇게 중간 마디가 부어 있죠. 부어 있는데, 이게 부은 게, 물이 차서 부은 게 있고, 뼈가 부은 게 있습니다. 이제 뼈가 부은 거는 부샤드 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헤베르덴 노드라고 하고, 부샤드 노드라고 하고, 퇴행성 관절염의 아주 대표적인 병명이 되겠습니다. 이 손가락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다 아시겠죠? 이렇게 손가락, 손톱이 다 이렇게 녹아났습니다. 이렇게 녹아난 거를 보고, 이거는 건선에 의한 손톱 변화가 있겠구나.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부었죠. 부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었습니다. 소세지 손가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소세지 손가락이 이렇게 오고, 손가락이, 손톱이 녹아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건선의 피부염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선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는 관절염이 아플 때 반드시 건선 관절염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약물 치료를 했을 때 건선 치료를 한 겁니다. TNF 억제제라는 약물 치료를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손톱이 이제 예쁘게 되고 이게 관절 붓는 것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손가락에 이렇게 이것도 건선이에요. 피부에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손톱이 변형이 되어 있죠. 관절에 염증을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연골이 손톱에 변화가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린 헤베르돈과 부차드 노드가 보이는 퇴행성 관절염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보여드렸는데, 요 부위, 요거는 좀 퇴행성 관절염을 보이고 있는 것 같네요. 여기에, 퇴행성 관절염이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에 석회화가, 이게 하얗게, 여기에 흐리지만 약간 하얗게 석회화가 있는 가성 통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렇게,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런 가성 통풍에 칼슘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에 변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좀 이렇게 흉측하게 부어 있고, 여기 변형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 단추구멍 변형이라고도 하는 거고, 이거는 백조목 변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Z 모양의 이 엄지손가락이 Z 모양의 변형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Z 모양의 엄지 이렇게 부르고요. 버튼 힐, 요거는 단추구멍 변형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이 백조의 목처럼 생겼다고 해서 백조목 변형 이렇게 부릅니다. 이 퇴행성 관절, 건선 관절염에서의 중요한, 아까 관절이 파괴된다고 했는데요. 이게 관절이 파괴되니까 이게 관절이 쏙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텔레스코핑이라고 해서 망원경 같이 모이는데, 망원경이 이제 여기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 빼면은 이게 쭉 빠집니다. 여기도 손가락에 쭉 빠집니다. 이게 망원경처럼 생기는, 변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망원경 변형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건선관절염에서 이렇게 망원경과 같은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텔레스코핑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소세지 모양에 붓게 되고, 이제 이런 걸 딱 보면은 이거는 건선관절염이 아주 심하게 오랫동안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손톱이 다 녹아났죠. 네. 네. 이상으로 오늘 그 건성관절염과 가성통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마 다음에도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질문을 하신 분이 있네요. 피터 상님이 50대 남성이라고 했는데 스틸병을 진단을 받고 악템라 주사를 한 번에 맞고 한 달에 한 번 맞고 메토트렉세이트와 스테로이드를 두 알 복용 중인데 고혈은 잡혔고 CRP-ESR은 정상 수치보다 조금 높습니다. 치료받은 지 3년이 됩니다. 피부에 지방층염도 있고 주관절 주위가 가끔씩 부분에 주관절은 이제 팔꿈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악화돼서 힘듭니다. 관절이 아플 때는 지방층염증도 같이 있네요. 근데 질문이 뭔지를 잘 모르겠네요. 이제 현재 상황만 많이 해주셨는데, 하여간 이 스틸병은 류마티스 병 중에서 굉장히 좀 괴롭고 열이 나면서 관절이 아프기 때문에 괴롭고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악템라 주사를 맞고 메토트렉세이트, 스테로이드 이렇게 복용 중이신 거 보니까 상당히 진행이 돼서 약을 뭐 거의 다 쓰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뭐 3년이 지나셨고 염증 수치가 일단 정상으로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가끔 한 번씩 아픈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그 간성관절염과 류마티스 건성관절염과 가성통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성통풍은 요약 드리면 통풍과 같이 굉장히 급성으로 아프고 몹시 심한 병이지만 이제 요산이 안 나오고 칼슘 피로인산이라는 CPP 결정이 생긴다는 그런 병이고, 그다음에 건선의 경우에는 건선이 같이 있으면서 또는 동시에 있지 않더라도 과거에 있었으면서 또는 가족력이 있으면서 관절이 아프면은 반드시 건선 관절염을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아까 텔레스코핑이라서 관절이 완전히 파괴된다든지 아니면 이 원위지 관절에서 끝에 관절이 온다든지 또는 척추 관절염이라 온다든지 하는 것이 오게 되고요. 특히 이제 건선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이 손톱 모양의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단서가 돼서 진단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